자, 23페이지부터 보십시다. 자, 행정법의 1번 원칙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처분 위법성을 검토할 때 실정 법률 위반 여부도 많이 생각해 보지만, 행정법 영역은 이제 보통 워낙 행정처에게 재량의 여지가 크다 보니까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재량 행정 영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법 1번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비례 원칙이죠. 일단 첫 번째가. 자, 그러면 일단 이 행정법 1번 원칙이 위치상, 우리 소송법 위치상이 어디냐, 우리가 본안 판단할 때 내용하자를 검토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비례 원칙이니까 비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헌법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공부하셨을 텐데 똑같은 거죠.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이 과잉금지 원칙이 비례 원칙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내용으로서 뭐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이 나오는데, 우리 과잉금지 원칙 한번 떠올려보면,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 목방 피법에서 이제 목적의 뭐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이 목적과 방법, 이 부분이 이제 적합성 원칙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적합성 원칙으로,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의 최소성이 필요성 원칙이고, 법익의 균형성이 상당성 원칙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뭐 따로 외우지 마시고 과잉금지 원칙으로 공부하셔서 그걸로 대입을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자, 넘어가 보시면 밑에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문제로 그냥 바로 직접 다리로 풀어보십시다. 24페이지에 그 2008년에 행시 나왔던 아주 그 비례 원칙 전형적인 사건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되도록 꼼꼼히 풀어볼게요. 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외판업을 하고 있는 갑. 일단 뭐 외판업을 한다, 뭐 생계가 곤란하다, 뭐 이혼했다, 뭐 애가 둘이다, 애가 둘은 아니고 애가 뭐 4명이다, 5명이다, 뭐 사무소하고 있다, 사수하고 있다,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그다음에 뭐 애가 뭐 사고 뭉치다, 뭐 표창 받았다, 하여튼 이런 거 나오면 다 뭐예요? 그 비례 원칙 쓰라는 얘기죠. 하여튼 뭐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에서 이런 걸 쓸데없는 걸 왜 썼을까 싶은 건 다 비례 원칙에서 쓰라는 얘기죠. 다 비례 원칙, 특히 이제 상당성 원칙에서 검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첫째 줄을 읽는 순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외판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읽는 순간, 아, 운전이 생계수단이네. 그러면 비례 원칙, 상당성 원칙 쓰라는 얘기예요. 상당성 원칙이 뭐죠? 나 불쌍하니까 봐달라,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나 불쌍하니까 좀 봐주시오. 나 이렇게 모험심이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상당성 원칙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하셨고, 적비상 상당성 가야겠다. 즉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쭉 보시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호프집 주인이 국도에 진입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어가지고 개설한 사설 도로라 할지라도 이게 국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도로교통법의 영역에 들어가죠. 실제로 어떤 사설 도로가 도로교통법의 영역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는 단절성이에요, 단절성. 예를 들면, 뭐 이건 농담 같지만, 뭐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집에 뭐 기차도 있고, 뭐 트랙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집에서 음주운전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예를 들면, 대학교를 할지 대학교가 그 캠퍼스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서울대 그 캠퍼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밖으로. 저도 많이 써요. 이렇게 보통 이쪽에 서울대 입구역에서 해가지고 사당 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서울대학교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당으로 나간단 말이죠.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를 할지라도 외부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단절된 곳이 아니니까 일단 도로교통법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설도로를 할지라도 사비를 들어서 만든 사설도로를 할지라도 외부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죠. 도로교통법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만약에 뭐 이런 곳은 뭐 그런 학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캠퍼스가 외부 도로하고 완전 단절되어 있다. 이러면 여기서 뭐 술 먹고 운전을 하든 말든 단속 못 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사설도로라든가 어떤 개인이 깐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단절성으로 보면 단절성. 자,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도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쭉 가다가 술 먹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많죠. 뒷손님, 다른 손님의 차를 빼달라고 부탁받아서 10m 정도 운전하다가 이제 걸린 거죠, 때마침.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죠. 자, 문제는 바로 이놈이에요. 음주 측정 거부. 옆에다가 여백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음주. 자, 음주 측정 거부가 이게 지금 이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라면 이게 실제로 이 사건이 95년도 판례인데 이게 95년 판례를 갖고 만든 건데 이 1995년 당시에는 96년인가 하여튼 5년, 6년 이 당시에는 이게 임의적 면허 취소 사유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출제한 사람은 이걸 의도한 거야. 임의적 면허 취소 사유였고. 그런데 지금 2008년 지금 이게 이때 기출된 거잖아요. 이 행시에. 2008년 요 당시에는 이게 필수적 면허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오류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참조점을 안 줬거든요. 그거 보다시피 참조점은 제가 뺀 게 아니고 원래 없어요. 참고로 행시생들 그 보는 법전에 보면 그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참조조문에. 그 법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필수적 면허 취소되어 있어요. 이건 완벽한 출제 오류죠.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했죠. 필수적 면허 취소니까 측정 거부 적법한 거죠. 다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두 가지를 같이 가정해서 한번 풀어보십시다. 왜냐면 위의 경우라면 이건 행정법 문제고 아래 경우라면 이건 헌법 문제예요. 헌법 문제. 자, 왜냐면 한번 보자고요. 좀 더.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해 놓고 풀자고 해서. 자, 어쨌든 보시면 음주 측정 거부했죠. 거부라는 행위가 있었고 거부한 건 확실하죠. 아무도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측정 거부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보면 이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사설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할 수 없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푸는 건 아니고 나중에 경찰법의 문제니까 뒤에 넘기고 그 다음에 다른 손님의 차를 빼기 위해서 측정 운전한 경우까지 측정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당성 원칙으로 검토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번에 가서 갑의 주장에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지금 이 출제자들은 이 면허 취소가 재량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출제를 했어요. 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제 의도예요. 이게 출제 의도예요. 출제 의도는 이 면허 취소가 음주 측정 거부는 임의적 면허 취소 사유다. 그러므로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했느냐? 그래서 이걸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이제 결국 비례 원칙으로 써봐라. 이게 출제 의도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풀어보자고요. 출제 의도대로. 풀면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출제 의도에 따르면은 자 이번에 가서 자 갑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나와 있죠. 자, 밑에 해설 없다고 생각하시고 밑에 해설 보지 마시고 자 보이겠죠. 보이는데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갑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무엇이라는 얘기죠? 주장의 이유 유무스라는 얘기죠. 본안 판단하는 얘기죠. 본안 판단. 그러면 소송 요건은 쓸 필요가 없죠. 앞 단계는 다 그냥 쓸 필요가 전혀 없고 당연히 갖추었다고 전제해서 본안 판단 부분만 쓰면 되겠고 자, 얼핏 보니까 주체하자 없어 보이고 절차 형식 하자도 전혀 판단할 자료가 없으니까 패스하고 내용상 하자만 판단하면 될 텐데 이렇게 내용상 하자를 판단할 때 여러분이 사례 문제를 접할 때 꼭 먼저 쓸 것이 해당 처분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항상 목차를 잡을 때 무슨 문제를 풀던 간에 기속이냐 재량이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꼭 써야죠. 기속행위라는 것은 별게 아니죠. 기속행위라는 것은 요건이 충족되면 그것만 하는 거죠. 다른 건 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재량행위는 그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도 다른 것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임의적 면허 취소라는 것은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재량권이 있죠. 행정처에게 재량권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게 출제 의도에 맞춰서 푼다면 일단 이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면허 취소가 재량행위다. 법에 따라서 재량행위다. 라는 게 출제 의도에 따라서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면허 취소했으니까 법 위반은 없고 다만 무엇이 문제다?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여러분 실제로 뭐 뒤에 해설을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출제가 됐으면 첫 번째 설말이 해당 처분, 무슨 처분이냐면 면허 취소죠. 그죠? 그래서 이 운전면허 취소 행위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항상 그거부터 써요. 항상 어떤 처분이 기속이냐, 재량이냐. 위법성 판단할 때는. 특히 본안 판단, 내용상하자 검토할 때는. 그래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검토하고 뒤에서 우리가 검토 방식을 열심히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검토한 다음에 일단 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으니까 재량권이 있다, 재량행위다 라고 언급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풀면 되죠. 비례원칙으로 쭉 풀면 되는 게 이게 원래 출제 의도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실정법 위반은 없지만 비례원칙에 반한지를 검토하겠다. 적합성 원칙은 문제될 거 없죠. 둘은 적합성 원칙을 검토할 때는 도로교통법 같은 어떤 법률 1조 목적 규정. 자,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뭘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제한을 통해서 결국 여러 가지 제한을 통해서 결국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안전을 어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게 그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사안에서 면허 취소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위헌 방지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므로 적합성 원칙에 적합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통과된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이제 필요성 원칙이 좀 문제되죠. 왜냐하면 좀 센 거 아니야? 더 가벼운 수단도 있을 텐데 좀 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쓸 수도 있죠. 틀린 건 아닌데 다만 출제 의도가 상당성 원칙이니까 필요성 원칙을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면허 취소 처분이 뭐 가장 적은 수단은 아니죠. 면허 정지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가장 적은 수단은 아니지만 다만 면허 취소든 정지든 이런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다.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신호 위반을 했다라든가 중앙선 침범해서 면허 취소해야죠. 그러나 주차 위반했는데 면허 취소하는 것은 과하죠. 그래서 이게 위반행위가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를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를 해도 필요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상당성 원칙에서 승부를 걸려고 어차피 출제 의도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상당성 원칙으로 들어가서 지금 10m밖에 안 몰았고 더 나가서 뭐 이분이 외판업으로서 운전이 생계 수단이고 그다음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면허 취소를 통한 공익보다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 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해서 위법하다. 이게 실제 판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취소 판결을 했었죠. 특히 여러분이 이제 거기 마지막에 4번의 사안행위를 적었는데 4번의 사안행위에서 쓸 말은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뭐 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 놓고 꼭 가로 열고 행정소송법 27조를 꼭 써놓으세요. 거기다 그냥 아예 써놔요. 행정소송법 27조. 거기 4번의 사안행위 밑에다가 행정소송법 27조를 써놓으세요. 자, 한번 읽고 봅시다. 한번. 이렇게 비례 원칙을 대표로 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을 우리가 인정할 때는 행정소송법 27조를 꼭 언급하는 게 점수에 큰 도움이 되고 확인 사례이죠. 왜냐하면 원래 그 행정법 학자들은 종래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고 봐왔단 말이죠. 그러나 최근에 재량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 행정소송법에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을 할지라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이 있죠. 자, 보시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을 할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면 재량권의 남용이거든요. 비례 원칙이 위반했다라든가 뭐 신뢰 원칙에 반한다 그러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볼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결국 이게 재량 처분이지만 결국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비례 원칙에 반해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로 열고 행정법 27조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죠. 해당 처분은 비례 원칙 중 상당성 원칙이 위반되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 처분을 행정소송법 27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딱 나오면은 완벽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출제 의도에 따른 문제풀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출제 오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 출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그렇지만 2008년 이 문제를 출제할 당시에는 필수적 면허 취소예요.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아래로. 우리가 이제 시대를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은 필수적 면허 취소라는 얘기는 뭐야? 다른 여지가 없죠. 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뭐야? 무조건 면허 취소죠, 무조건. 다른 건 없어요. 무조건 면허 취소해야 되죠. 다른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때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 면허 취소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2008년 당시에 하신 문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문제고 이 법률 자체가 도로교통법이 결국 뭐에 관한다?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다. 그래서 목적은 정당하죠. 방법도 적절하죠. 피해도 별 문제 없죠.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그래서 결국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해야지 법률 자체를 위헌 선언을 해야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국 정리하면 이게 95년 출제 당 95년 요 사례당 이 실제 사건 당시에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상대방은 그냥 뭐만 하면 되죠? 행정소송만 제기하면 되죠.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죠. 운전면허 취소. 잠깐만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결이 지금 이때는 이 상대방이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을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만 제기하면 이걸로 끝나죠. 취소 소송 제기해서 법원이 이제 판단하면서 이때 이제 뭘 하죠? 이게 하자가 있다, 내용상 하자가 있다, 비례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 2008년 요 출제 당시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운전면허 취소 소송과 함께 이제 헌법재판 일단은 법원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같이 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의심해가지고 제청을 해버리면 이제 헌법재판소 41조에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 제청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68조 2항에 위헌 소원이 열리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결국 위 같은 경우에는 비례 원칙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 비례 원칙 위반 여부가 되겠고, 아래 같은 경우는 특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들어가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요거를 이제 주장하겠죠. 이걸 이제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별이 좀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좋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죠. 풀이 방식을 처음부터. 네가 출제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풀어주겠다 해서 네가 출제를 잘못했으니까 네가 제대로 출제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고, 잘못 출제했으니까 이렇게 풀어주고, 두 가지 다 풀었으면 이제 그 초대박 났겠죠. 120점 줬겠죠. 예, 넘어가십시다. 제 기억에는 뭐 그런 학생이 한 명도 없었대요. 어쨌든 뭐 이거는 그렇고요. 예,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비례원칙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니까 일단은 이 문제를 비례원칙 차원에서 풀 때는 일단은 임의적 면허 취소 사유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뢰보 원칙을 옆에다 같이 둔 이유는 비례 원칙이 또 신뢰보 원칙과도 또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다 옆에서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신뢰보 원칙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말했으면 지켜라 그 말이죠. 그렇죠? 네. 약속했으면 지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한 번만 정의만 읽어볼게요.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 이 언동은 이제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죠. 심지어 부작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언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갖고 있을 때, 그래서 그를 갖고 행동했을 때 그 보호 가치가 있으면 보호해주자라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이고, 일단 법적 안정성의 이론적 기초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요건을 이 네 가지를 말하죠. 교과서에서 쓰는 요건하고는 달라요. 우리 판례는 이런 요건을 쓰고 있으니까 판례 요건대로 쓰는 게 제일 좋겠어요. 판례는 일단 첫째, 공적인 견해 표명. 첫 번째. 문제는 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우리 판례가 매우 좁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할 때는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으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대부분 다 부정한단 말이죠. 대부분 다. 여러분 상식과 달라요. 여러분 상식에는 충분히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다 우리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봐요. 아주 좁게 본다. 아주 머릿속에 그냥 아주 좁게 보니까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본 예들만 몇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닌 거예요. 아주 좁게 본다. 거다가 아주 좁게 본다 생각해 놓으세요. 써놓으시고 아주 좁게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믿은 데에 대해서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것. 뒤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그런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후행 처분을 했을 때 이제 신뢰보호 요건이 충족되죠. 자, 그 중에 가장 핵심인 공적 견해 표명을 한번 뜯어보십시다. 밑에. 자, 일단 공적 견해 표명 관련해서 두 번째 본다. 우리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죠. 형식적인 권한 분장,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처분 권한이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보겠다는 게 아니고, 당사자 조직상의 지위와 업무, 언동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밑에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죠. 지금 상대방이 건축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된다고 대답을 줬단 말이죠. 그 대답 믿고 설계도면 작성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허가가 거부당했어요. 근데 이 허가 거부는 실제로 허가권자는 시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이 답변은 믿을만 한가요? 믿을만 하죠. 예를 들어서 굳이 비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건축과에 있는 예를 들면 그 공익근무요원이 허가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라든가, 또는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는 구급 말단 공무원이 된다고 했다라, 이런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흘려 들어보내야죠. 그러나 실제로 그 담당자가 만약에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라. 공적 견해 표명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게 밑에 있는 판례죠.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판례 박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권한 분장, 꼭 시장, 즉 허가권자만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허가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담당자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당자의 조직상의 직무, 그 다음에 임무, 그 다음에 경위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판단한다. 예,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6페이지 가면 판례가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 긍정한 예, 이제 부정한 예 쭉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거기 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작위도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례죠. 묵시적인 공적 견해 표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부의가서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 기간 과세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라든가 의사표시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두 가지가 또 있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건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는 묶어서 같이 보세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이거를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돌려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이거부터 먼저 아십시다. 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2단계예요. 폐기물 관리법은 일단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그 다음에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이렇게 해서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단계. 그러니까 바로 허가를 주는 게 아니고 적정 통보를 먼저 해주고,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을 갖춘 다음에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신청하면 그때 허가를 내주는, 이렇게 이제 이런 두 단계를 거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단계를 두 단계 거쳐가는 게. 건축 허가도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사전 결정을 한 다음에 건축 허가 내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원자력 같은 거를 원자로 건설할 때도 부지 사전 승인 내주고 원자력 건설하고 처분 내주고, 비행기 띄울 때에도
일단 운수권 배분 처분 해준 다음에 노선면허 처분 내주고 이렇게 단계를 2단계 이상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것도 이런 거 한 거죠. 그러면 요 판례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적정 통보 나와 있죠, 거기. 폐기물 처리업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는 일단 뭐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 표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 있는 판례예요. 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는 일단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제가 일단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더니 적정 통보를 받죠? 그러면 뭐죠? 그거 믿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면 신뢰보완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읽어보십시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이제 들여서 요건을 갖춘 다음에 허가 신청했는데 갑자기 상대방 피고가 신청이 다수 청소업자가 난립한다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하지 않는 불허가 결정했으면 이때는 신뢰보완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비례원칙 등에 반해서 신뢰보완칙 등에 반해서 취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일단 적정 통보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밑에 판례하고 비교해 봐야 돼. 밑에 판례는 달라요. 밑에 판례는 그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받아서 거기다가 폐기물을 이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 밑에 판례는 좀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넣었더니 제출을 했더니 일단 적정 통보를 해준 거예요, 행정청이. 그래서 이거 믿고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믿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다만 내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그 지역 자체가 이 지역이 지금 제한이 있단 말이죠. 지역적 제한. 이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면 건물을 짓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농림지역이 아닌 준도시지역 또는 도시지역을 변경해달라. 그래서 이 행정처에게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이 국토 이용이 지금 내가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 여기가 농림지역이니까 여기서는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라고 변경을 신청했죠. 변경 신청했는데 이걸 이제 거부했던 사건이에요. 이거를 거부했던 사건이에요. 요게 이 판례가 거기서부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 두 개 비교해야죠. 어떻게 비교되는 거예요? 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지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해서 이때 우리 판례가 이 판례는 신뢰보완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됐죠?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죠. 각각 다 사례로 나올 수 있는 아주 판례들이에요. 네. 특히 지금 본 그 세 번째 판례는 변호사 시험 2회 때 그러니까 이 판례 배경이 됐던 사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이거 직접 묻진 않았고. 자, 어쨌든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래서 세 번째 판례 보죠. 거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와 국토법에 따른 국토연계 변경은 그 취지가 다르고 고려할 사항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만으로는 국토연계획을 변경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죠. 네, 사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폐기물 처리업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일 뿐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 정리해서 사건이 뭐가 나오든 간에 혼동 없이 사례를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잘 풀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판례 두 가지 비교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번에 내려오셔서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믿은 데에 대해서 걔네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것. 이때 귀책선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기나 강박과 같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든가 또는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가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밑에 판례는 그 사시한번 나왔던 판례예요. 뒤에서 나중에 문제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인데 속여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인데 또는 허가를 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여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판시고, 나중에 뒤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서 신뢰보호의 한계라고도 하고 소극적 요건이라고도 하죠. 한계. 원래 한계가 소극적 요건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뭐 언제든지 책에 한계라는 표현 나오면 이게 소극적 요건이죠. 언제든지. 제 책이든 어디든 간에 한계라는 표현 나오면 소극적 요건. 소극적인 요건.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판례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 판례가 신뢰보호의 한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신뢰보호의 요건 중에 소극적 요건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보통 한계라고 많이 언급하지만 소극적 요건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신뢰보호 한계에서 뭐 몇 가지 있는데 그 가번의 사정 변경은 지금 하지 말고 뒤에 제가 나중에 화경에 가면 이 판례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다번 봅시다. 다번. 결국 신뢰원칙의 한계는 결국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이익 형량이에요. 그래서 이 신뢰원칙의 한계에서 가장 많이 검토되는 게 비례원칙이죠. 상당성의 원칙. 그래서 상당성의 원칙을 사실은 이 3번 이 신뢰원칙 한계 항목에서 검토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지금 칠판에 써놓은 이 사건에서 만약에 가정해서요, 판례에 따르면 애초부터 적정통보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죠. 판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실 한계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적정통보가 결국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만약에 우겼다, 또는 그렇게 이제 설득력 있게 썼다, 만약에 그러면은 결국 이 국토인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함에 있어서 거부하게 되는 공익상이 필요하고 내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해야죠. 그게 상당성 원칙에 관한 얘기죠. 이게 한계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행정의 법률적 합성 원칙이라고 보통 언급되지만 결국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 협의의 비례 원칙, 상당성 원칙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다른 거 넘어가시고 뭐냐 쭉 읽다가 27페이지 다번의 두 번째 문단 판례도부터 봅시다. 판례도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반하는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뭐한다? 이익 형량, 비교 형량, 이익 형량을 해서 공익이 더 클 때, 사익이 더 클 때 구분해 가지고 공익이 더 크면 기각, 사익이 더 크면 인용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상당성 원칙이죠. 비례 원칙 중에 그런 얘기예요. 자, 밑에 그 대순진리회 사건인데 이 판례가 밑에 대순진리회가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밑에 판례가 이거예요. 27페이지 밑에 있는 판례가 대순진리회 종교단체죠. 잘 모르시나요? 뭐 길 가다가 도름 있습니다. 그 물어보는 그 단체가 대순진리회예요. 한 번도 안 여러분은 뭐 붙잡을 것 같지 않게 생겼네요. 인상이 좀 선한 사람들만 이제 붙잡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와가지고 뭐 저 같은 사람 붙잡고 이제 인상이 선해 보인다, 뭐 걱정이 많아 보인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죠? 뭐 세상 뭐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간다. 다 그렇지, 다 똑같잖아요. 뭐 다. 그래서 도름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일본말 하시는 분도 있고, 중국말 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죠? 일본말 하고 중국말 하고 막.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한번 합시다 이제 그러나. 너 잘 걸렸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도름 있습니까? 그러면 믿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 한번 붙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제가 설득하고 나오고. 어쨌든 뭐 대순진리회 사건이에요. 이 대순진리회가 이제 종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은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한 거예요. 잠깐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뒤에서 계속 설명할 거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그 바로 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그 토지가 이게 농지다. 그러면 한번 갈아엎어야죠. 그죠? 이 농지를 한번 갈아엎어서 땅을 만들고 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게 되니까 보통 토지 형질 변경을 받아야 돼요. 먼저. 이 토지 형질 변경을 받아서 성토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순진리회가 일단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어차피 형질 변경 안 되면 건물 못 지으니까 성토를 할 수 없으면 성토라 하죠. 성토가 안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대지가 안 되면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사건이 이래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담당 공무원이 건축관 담당 공무원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 대답을 듣고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투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예요, 또. 그래서 일단 매도인, 매수인과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까지 다 간 거죠. 토지거래 허가 다 받고, 토지 다 사온 다음에 설계도면 작성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이제 신청하려고 가는데 이제 거부하는 이런 사건들이죠. 그런 사건들. 또는 줬다가 뺐거나, 줬다가 취소하거나,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자, 쭉 내려가 보십시다. 그래서 이때 우리 판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공무원이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으면 이것은 뭐에 해당한다? 공적 기능 표명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건축 담당 공무원이었으면 해당한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쭉 내려와서 한계 차원에서 자, 거기 굵은 것이 보십시다. 당의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불허하고 이를 우량농지로 보존하려는 공익가. 이게 뭐겠어요? 이게 행정청이 토지 형질 변경을 불허했던 그 이유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상식에는 조금 이게 이상하다. 왜 처음에는 된다는 쪽으로 얘기했다가 왜 안 된다고 말했을까? 중간에 시장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사건을 보면은. 전에 시장은 나하고 이제 친한 사람인데 시장이 좀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바뀐 거죠.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에 시장 쪽은 원래 좀 잘 주는 쪽인데 이제 안 주는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허가를 안 주면서 그 이유가 이런 걸 드는 거죠.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량농지로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고 믿고 뭐 했어요? 믿고 지금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설계도면도 작성했고 또 뭐도 했죠? 토지 매매 계약도 체결해서 뭐까지 받았어요? 인가까지 받았단 말이죠. 허가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종교법인이 있게 될 불이익은 종교법인이 입을 불이익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래서 비례원칙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다. 즉 신뢰보 요건은 충족됐어도 비례원칙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판시했던 거죠. 자, 한계에 관한 얘기.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뢰원칙을 검토할 때 한계를 따로 목차를 잡아 검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례원칙을 통해서 따로 목차 잡아서 검토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뭐 간단하게 그 4번의 적용 영역에서 뭐 많이 쓰죠. 여기저기 많이 쓰죠. 그래서 특히 실권의 법리에 관련된 판례 두 가지 있는데 뭐 간단한 거예요. 뭐 면허 취소를 한다고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한다가 3년이나 방치하다가 나중에 했다. 3년, 거기 세 번째로 3년. 그에 반해 밑에는 1년 10개월밖에 안 지났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야지 실권을 인정해서 이 면허 취소를 한다면 비례원칙에 반하고 신뢰원칙에 반한다. 이게 첫 번째 판례고 두 번째 판례는 1년 10개월이면 언제든지 할 것이 아직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면허 취소, 뭐 정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두 판례 뭐 비교해서 봐두시고요. 유사한 사건이지만 기간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판례는 법령 또는 법률의 경우에도 신뢰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경과조치 안 두면 신뢰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의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29페이지 입법고시 문제가 있는데 이걸로 한번 풀어보십시다. 이 문제가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순진리회 사건을 약간 응용해서 만든 문제예요. 자, 볼까요? 천천히. 갑은 춘천시에 소재하는 녹지지역
일단 녹지 지역 나오면은 아 이게 건물 짓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녹지 지역에다가 건물 지으려면 토지 형질도 바꾸고 즉 토지 형질 변경도 받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겠구나. 두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녹지 지역 내에 자신의 소유의 농지에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의 토지 위에 당의 복지시설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의심이 가니까 그래서 일단 다음 줄 사업 계획 개요서를 작성해서 춘천시 건축과에 당의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이 법상 가능한지 물어본 거죠. 그렇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네 번째 줄 끝에 가면 이에 춘천시 건축과장. 자, 춘천시장이 아니고 건축과장이니까 이게 쟁점이 되겠죠. 건축과장. 쟁점이 되는 거예요. 춘천시장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건축과장도 이러한 공적 개념표만 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는 거란 말이죠. 건축과장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줬죠. 그래서 그 답변을 믿고 이제 다음 문단에 가면 건축자금 융자 받아서 설계도면까지 작성하고 다 이게 비용 투자죠. 투자를 다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장이 하는 얘기가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밝혀졌다. 자, 개발행위 허가하고 토지 형질 변경이 도대체 뭐냐? 갑자기 두 가지가 난 뭔지 모르겠다. 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한번 정리해 둡시다. 간단하게. 네, 간단해요. 어렵지 않게 제가 어차피 뒤에 또 설명되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개발행위 허가는 가장 원초적인 허가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짓고 물건을 쌓고 그 다음에 토속 채취하고 이게 다 개발행위 허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는 그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개발행위 허가 내용으로 하나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건축 허가가 있고 두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있어요. 개발행 허가에 이제 보통 내용으로 건축 허가가 있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있는데 문제는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특별법이에요.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건축 허가 부분은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없죠.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이 적용받지 않을 때만 개발행 허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고 쉽게 말하면 건축 허가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건축법이 만들어져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머릿속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하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같은 걸로 보세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행위 허가 나오면 그냥 토지 형질 변경 허가나 말하는구나. 물론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보통 건축 허가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이 두 가지를 거의 동요로 보셔도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막 머리 아프게 너무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제가 설명한 대로만 개발행위 허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말하는구나. 자, 토지 형질 변경이 뭐 하는 거예요? 성토 하는 거죠. 성토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땅에다 건물 못 지으니까 이거 갈아엎어가지고 다 그죠? 다져가지고 이게 다 성토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허가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안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 허가가 따라온다. 의제된다. 이게 그 유명한 인허가 의제죠. 인허가 의제. 원래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개발행위 허가의 항목 안에 건축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있는데 이 지금 건축 허가 부분은 이게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버려요. 이제 쉽게 말하면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그러면 원래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냥 이런 땅이 있어요. 여기다가 건물을 내가 짓겠다. 그러면 첫 번째 성토하고 두 번째 이게 성토하고 두 번째 건물 짓고 이게 두 단계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성토하는 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건물 짓는 게 건축 허가.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건축법에서
요 가로하는 건축법 얘기죠.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개발행 허가도 받아서 봐주겠다. 하나만 받아라. 라고 한 거죠. 소위 인허가 의제.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결국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만 받으면 개발행 허가까지 따라오도록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묻기를 이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라. 자, 거부 처분 위법 여부 판단하라. 가로 안에 보니까 절차상 하자는 뭐 보이지 않는 걸로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펴봄에 있어서 거기 밑에 풀이 만약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 뭐부터 쓰시겠어요? 이 밑에 풀이 안 보고 그냥 안 보고 상식적으로 이 거부 처분이 기속이냐 재량이냐 일단 그거부터 쓰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아예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그냥 지금 초창기니까, 그러니까 이 책 앞에서 초창기니까 제가 이제 기속 재량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걸 지금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로 뭐 신뢰본칙 위반율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케이스 문제 나오면 일단 기속이냐 재량이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이 기속행위냐 재량이냐는 것은 결국 뭐하고 관계되어 있을까요? 이 지금 건축 허가가 기속이냐 재량이냐고 관계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이 문제를 접해봤을 때 여러분은 뭐 문제점을 당연히 쓰겠지만, 그죠? 문제점은 나중에 쓰실 거고, 당연히 쓰실 거고, 문제점 뭘 쓸지 모르겠으면 얘가 공란 변화다가 나중에 정리도 되고요. 자, 여기다 쓸 말이 이제 뭐예요? 이 건축 허가도 지금은 이 건축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일단 먼저 쓰세요. 일단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항상. 그래서 이 건축 허가가 재량이면 허가 거부도 재량이에요. 그러겠죠. 허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재량권이 있는 거니까. 건축 허가 거부가 재량이냐는 결국 건축 허가가 재량이면 거부도 재량이니까. 그래서 일단 건축 허가가 재량인지 여부 이걸 먼저 쓰셔야 되겠죠. 지금은 판단하기 쉽지 않죠. 아직 우리가 배운 게 별로 없고 많지 않고 그렇지만, 일단 뭐 설명만 드리면은 이 지금 개발행위 허가로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재량이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의제가 되는 게 재량이면 건축 허가도 재량이다, 이런 판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일단 그 부분까지는 학습 영역이 아니니까 일단 이 목차를 먼저 잡는다까지만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축 허가가 재량이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따질 때 뭘 쓰는 거예요? 신뢰보원칙 쓰고 필요하면 비례원칙도 쓸 수 있죠. 신뢰보원칙과 비례원칙을 각각 독립적인 목차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신뢰보원칙 안에서 비례원칙을 한 개 측면에서 검토해도 되고,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어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자, 일단 저는 신뢰보원칙으로 해서 다 풀어봤는데, 자, 신뢰보원칙 요건 공적연애 표명에서 쟁점 하나 있었죠. 건축과장이 공적연애 표명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 판례가 공적연애 표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한다? 형식적인 권한 분쟁 아니에요. 권한 분장이에요. 또 오타로 또 권한 분쟁 이렇게 쓰지 마세요.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의 어떤 조직에서의 임무라든가 직위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 키워드죠. 그러므로 설문의 경우는 지금 건축과장은 건축 관련된 모든 사무를 기본적으로 총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공적연애 표명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죠. 당사자가 공적연애 표명을 받아옴에 있어서 사기친 적 없고 강박한 적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신뢰했던 행위가 있었죠. 설계도면 작성하고 융자 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신뢰에 반하는 후행 처분이 있었죠. 그 신뢰보호 요건이 다 일단 충족이 되고, 이제 한계로 가서 이익형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했는데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막대하죠. 크죠. 월등히 크죠. 그래서 이때 거부 처분은 신뢰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아니면 이 답원을 다 독립해서 비례원칙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뭐 굳이 그런 노력은 안 하셔도 신뢰보원칙의 한계로 그냥 써서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라고 정리해서 이 문제를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아직 우리가 안 한 건 인허가 의제에 관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십시다.